서울 둔촌주공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 3,829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이 시작됩니다. 올해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며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고 자금 시장이 경색되며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랐습니다. 다음 달 코픽스 금리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가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사람과 공감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의 일반 분양가가 확정됐습니다. 이 조합은 다음 달 5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탈바꿈할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829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강동구청은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를 확정하고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조합은 강동구청에 3.3제곱미터당 4,180만 원의 분양가를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9억에서 10억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12억에서 13억 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조합은 조합원 공지를 통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지만 부동산 PF 자금 경색으로 조합 파산 위기에 직면해 최대한 빨리 일반 분양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당초 분양가를 신청할 때 준비 자료로는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가 3,600만 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시공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4,180만 원으로 심의를 신청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합니다. 조합은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일 특별 공급, 6일 1순위 등 일반 분양을 시작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4일에서 15일이며 계약은 내년 1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주춤한 반면에 기업대출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며 은행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급증한 건데요. 문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며 부실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03조 7,512억 원으로 한 달 동안에만 9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65조 1천억 원이 늘면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3조 8,816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조 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은행들이 기업 대출 비중을 크게 늘린 영향입니다. 여기에 최근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면서 대기업들까지 은행 문을 두드린 것도 대출 증가를 부채질했습니다. 문제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 둔화로 기업의 상환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곳에 거액이 집중되는 기업 대출은 가계대출보다 부실에 대한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급격히 커지는 상황. 지난달 말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3%로
신용대출 금리는 8%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시적인 경영 상황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엔 시기적절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공급난 발생하는 바람에 이런 거는 시간이 문제지 언젠간 해결이 될 텐데 지금의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이 고비를 잘 넘기도록 좀 더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대출이 우리 경제를 흔들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지난달 코픽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금리가 많이 오른 데다가 자금 시장 경색으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에 육박한 모습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중거금리인 코픽스가 4% 턱 밑까지 다가섰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58%포인트 오른 3.9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코픽스가 공시된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상승폭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이 예적금이나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입니다. 은행 변동금리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됩니다. 신규 취급의 코픽스는 매월 새로 조달한 자금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 상황을 즉각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주요 은행들은 9월 신규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변동형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합니다. 벌써 금리 상단이 8%가 넘은 곳도 있습니다. 오늘 기준 하나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금리는 6.854에서 8.154%로 최고금리가 8%를 넘었습니다. 다만 취급 비중이 1%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 대표 변동성 상품은 7% 이하 수준입니다. 다른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도 8%를 향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5.26에서 7.77% 수준입니다. 대출금리 오름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한은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코픽스 금리는 4%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바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 등 서민들의 빚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비현화를 선언한 KT가 AI 생태계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초거대 AI 믿음을 상용화하며 디지털 대한민국에 앞장서겠다는 포부인데요. 서지윤 기자입니다. 어제는 외출해서 친구를 만나 굉장히 즐거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세요? 어젠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재밌었지. AI가 시니어 고객과 어제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KT가 선보인 AI 감성 케어 시험 모습입니다. 구현모 대표는 오늘 간담회 현장에서 KT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구조적이고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짝 한 2년, 3년간의 변화로 끝일 것이냐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로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느냐. 특히 창의적 학습과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초거대 AI 믿음을 상용화하고 산업 전반에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I 믿음은 입력된 명령에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과 공감하고 감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믿음을 활용한 서비스 AI 전문 상담은 단순 문의 응대에 그치지 않고 고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AI 오은영 박사와 대화하며 육아 상담을 받는 식입니다. AI 감성 케어는 시니어 고객과 나눈 과거 대화를 기억하고 좋아하는 장소나 취미 등을 파악해 감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KT는 물류 운송에 AI를 활용해 대기 환경 개선까지 돕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AI로 화물차 운행을 최적화하면 우리 도로 화물 운송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최대 2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는 의료와 반도체,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AI를 접목해 디지털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겨냥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시장 전반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 투자는 물론이고 해외 자금 유입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내 중소벤처 시장에선 여전히 성장 걸림돌로 분류되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상존합니다. 경제산업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벤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발표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지난 4일 정부가 연간 8조 원대의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역동적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인데요. 기존에는 연간 6조 원대의 벤처 펀드가 평균적으로 조성이 됐었는데 2026년까지 8조 원대로 확대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신속한 투자로 목표를 달성한 벤처 펀드 운용사에 관리 보수 추가 지급, 성과 보수 우대 지급 등입니다. 펀드 결성 초기부터 많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 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 리그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 출제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민간모 펀드 조성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이어 벤처 시장에도 민간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 공제와 개인 출자자의 소득 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 관리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합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예정인데요. 민간 벤처 펀드는 민간 출자 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 창업과 여성 기업 등 시장의 과소 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또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투자 유치인 것 같거든요. 국내외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투자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중심에서 중동과 유럽 등으로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내 벤처업계와 해외 투자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글로벌 점프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소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 캐피탈사가 운영하는 구조로 설계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 역량이 약 2조 원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안착 시 시장의 능력을 고려하면 민간 벤처 모펀드가 연간 약 5천억 원 정도 조성돼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벤처 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연간 약 5천억 원의 민간 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지 않습니까? 벤처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있다면 지금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근본적으로는 투자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민간 투자와 해외 투자 유입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이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각 업계에서 추론하는 특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특허 분쟁은 중소시장에서 비일비재한 소송인데요. 기술과 특허 분쟁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각 업체가 내세우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업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은 해당 특허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권리 도용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백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두 번째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게 본인들이 애써서 만든 소스코드, 디자인, 제품을 도용당하는 게 가장 클 텐데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남의 기술을 탈취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의 적절성이나 비용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약하면 스타트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작은 회사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적 안전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정부에서 벤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이런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지금 안 좋습니다. 중소벤처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설소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상승기 속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자금을 확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통상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생산 라인 확장 등 미래 가치에 기대를 걸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고금리 시기에 주가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며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대표 제약 바이오주 89개로 구성된 KRX 헬스케어 지수는 한 달 동안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개선됐습니다. KRX 헬스케어 시가총액 상위 10곳을 기준으로 외국인은 한 달 동안 약 4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계에선 그간 공매도가 집중됐던 제약 바이오주에 숏 커버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달 만에 7만 명을 넘기는 등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된 점도 제약 바이오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제약 바이오 업종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계속 좀 좋게는 보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동안 R&D는 계속 진행이 됐고, 또 오히려 이제 바이오텍 업체들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좀 더 크게 기여를 이제 경기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약 안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요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하는 질병들은 심각한 그런 질환이나 희귀 질환 이런 쪽일 텐데 이분들은 더더욱 그게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을 거고. 다만 금리가 아직 고점인 만큼 제약 바이오 기업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기업의 자금 확보 상황, 파이프라인 등에 따라 향후 성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연말이 다가오며 배당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채권과 예금 금리가 높아지며 배당주 매력이 떨어졌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배당주의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눈여겨볼 배당주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주가 올해 고배당 기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려 9%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을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DGB 금융지주로 9.33%, JB 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등도 9%대 배당 수익률이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도 7%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됩니다. 고금리 기조 속 은행주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의 원천인 영업이익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효성, S51, 삼성카드, LX인터내셔널, SK텔레콤 등이 연간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채권과 예금 금리가 올라가며 예년과 달리 배당주의 인기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증권가에서는 연말 실적을 기반으로 한 고배당주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배당 관리는 물론이고 배당 나기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배당주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연말 배당 나기 전까지 배당주의 저가 매수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망하며
눈여겨볼 배당주로 KTNG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제일기획, 현대해상, LX인터내셔널, 한국자산신탁, 한솔재지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당분간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키운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만큼 경기 방어주로서의 배당주의 역할도 부각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체급을 낮춘 모델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준중형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벤츠와 아우디, 토요타, 혼다 등도 속속 중형, 준중형 차량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폭스바겐이 신형 제타와 골프 GTI 등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에 거품을 뺀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도 불황과 고유가 시대에 발을 맞춘 겁니다. 콤팩트 세단 신형 제타는 이번 7세대 부분 변경을 통해 디자인과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The second one I would say is the new engine, which is a 1.5 turbo gasoline engine, which gives more power than the previous version with less fuel consumption. 이날 함께 공개된 8세대 신형 골프 GTI는 준중형 해치백 모델로 기존 콤팩트카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는 포부입니다.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달 5일 A클래스의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했고 아우디는 지난 7월 뉴 아우디 A3 등 준중형 모델을 출시하고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토요타는 올해 출시한 8세대 부분 변경 모델 뉴 캠리로 혼다는 풀 체인지된 신형 어코드를 내놓고 경쟁에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수입차 업계는 점점 치열해지는 중형, 준중형 모델 시장에서 첨단 장치, 안전사양 등 상품성을 끌어올리면서도 가격 부담을 낮춘 상품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수능일인 내일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능 한파도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6도, 낮 기온 16도로 이맘때 수준으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체온 유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탁해서 마스크 착용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중서부와 전북, 경북과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대구의 공기질 나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는 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6도, 춘천은 1도로 시작하겠고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16도, 춘천 1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이 5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속초 18도, 울진 1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광주가 6도, 부산 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광주 18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의 하늘 맑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